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저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유진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유진이가 얼마나 싹싹하던지 아침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며 밝게 인사하고 저녁 되면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고 물어보곤 했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변화는 서서히 시작됐어요. 처음엔 정말 미묘한 것들이었습니다. 인사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든지,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아진다든지, 그런 식으로요. 저는 그냥 며느리도 스트레스가 있겠거니 하고 넘어갔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6개월쯤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어요. 제가 TV 채널을 돌리면 혀를 차더라고요. 제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려고 하면 어머님, 전 따로 해 먹을게요 하면서 피하고요. 심지어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 기분 나쁘게 하면 아들이 힘들어질 테니까요. 아,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신호가 있었네요. 유진이의 눈빛이요. 처음엔 따뜻했던 그 눈이 점점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마치 저를 귀찮은 짐짝 보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제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평소보다 조금 짜게 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요즘 입맛이 변해서 간을 맞추기가 어려웠거든요. 나이가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님, 이거 너무 짜요. 유진이가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지만 저는 그냥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 미안해. 다음엔 더 신경 써서 할게. 그런데 갑자기 유진이가 확 달라졌어요. 매번 이런 식이에요. 탁! 젓가락을 식탁에 내던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유진이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얼굴이 제가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고 입꼬리가 비틀어져 있었거든요. 도대체 요리를 할 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30년 넘게 가족들 밥을 해왔는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유진아, 진정해. 엄마도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민수가 중재하려고 했지만 유진이는 더욱 흥분했어요. 진정하라고? 매일매일 이런 음식을 먹는데 진정할 수 있겠어?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더니 식탁을 확 밀었어요. 쾅!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된장찌개가 바닥에 쏟아지고 밥그릇도 산산조각이 났어요.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집에서 일어날 줄이야. 시발 노인네야, 이게 음식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저한테 그런 말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욕을. 유진아, 뭐 하는 거야? 민수가 소리쳤지만 유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아, 머리가 확 뒤로 젖혀지면서 목이 아팠어요. 유진이의 손톱이 제 두피를 파고들었고 머리카락이 뽑히는 느낌이 났어요. 왜 이렇게 사냐고. 왜? 유진이가 제 머리를 흔들면서 소리쳤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만해. 그만하라고. 민수가 유진이를 말리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유진이는 계속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저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68살 늙은이가 젊은 여자한테 어떻게 대항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진 것 같았어요. 분노였습니다. 아니, 분노라는 말로도 부족한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은 격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이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이년아,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유진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유진이가 비틀거리며 제 머리채에서 손을 놨어요.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이는 뺨을 만지며 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고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엄마 지금 유진이 때린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제 아들이, 제가 30년간 사랑으로 키운 그 아들이 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실망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우리 가족이라는 건 이제 정말 끝이구나. 유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뺨을 감싸고 훌쩍훌쩍 울더라고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후회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유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내가 어떻게 이러냐고. 내가 먼저 내 머리채를 잡고 욕을 했잖아. 그래도 어른이 어떻게 해. 어른한테는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민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한테 다가왔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민수가 제 뺨을 쳤거든요. 찰싹? 제가 유진이를 때린 것보다 훨씬 세게요. 머리가 옆으로 확 돌아갔고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엄마 그렇다고 유진이 뺨을 때리면 어떡해. 민수가 소리쳤어요. 제 아들이 저를 때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멍해졌습니다. 뺨이 아픈 것보다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아픔이 더 컸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서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기 어머니보다 아내의 비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남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민수야. 제가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민수는 저를 외면했어요. 유진이한테 가서 괜찮아? 많이 아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더 이상 없구나.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서 뺨을 만져봤어요. 아직도 얼얼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창밖을 보니까 별이 보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같이 별을 보곤 했는데 이제는 혼자네요. 여보, 우리 아들이 나를 때렸어. 혼자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들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거든요. 30년을 키웠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직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맞으면서 살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되돌려줄 거라는 것. 그날 밤이 정말 길었습니다. 뺨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사실은 뺨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였어요. 제 아들한테 맞았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벽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어요. 새벽 3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안 왔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까 거실에서 유진이와 민수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어머님 너무하지 않았어? 미안해.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제 어떡하지? 같이 살기가. 그 뒤로는 잘 안 들렸어요.
하지만 대충 짐작이 갔죠. 저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정말로 각오를 하게 된 건, 아, 이들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냥 귀찮은 짐짝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저도 각오를 해야겠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와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어요. 저한테는 인사도 없이요. 혼자 남은 집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거울을 보니까 뺨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민수가 꽤 세게 때렸나 봐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무서운 존재더라고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배신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끝이 있어요.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고 사랑에도 끝이 있거든요. 그날 밤 제 뺨을 때린 민수의 손.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죽어버렸다는 것도요. 어머니라는 존재가 죽었고 시어머니라는 존재도 죽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어요.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진이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동안은 그냥 참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셋째 날 저녁 유진이가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딱딱했죠. 응?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어요. 유진이가 식탁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마치 큰일을 결심한 사람 같았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심장이 쿵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식탁으로 갔어요. 뭔데?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정말 차가웠어요. 마치 회사에서 회의하는 것처럼 감정이 전혀 없었죠. 저는 의자에 앉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말해봐.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라는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언제부터 민수와 유진이가 저희가 되고 저는 그 외의 사람이 된 걸까요? 이렇게 사는 건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저는 일부러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따로 사시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따로 살라고요. 며느리가 저를 쫓아내려는 거였어요. 유진아, 그게 무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진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같이 사는 거 저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솔직한 말이었어요. 꾸밈 없이 가식 없이 정말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힘들다는 게 매일매일 눈치 봐야 하고 뭘 해도 간섭받는 것 같고 제가 이 집의 며느리인지 하녀인지 모르겠어요. 하녀라고요? 제가 언제 유진이를 하녀 취급했나요? 오히려 저는 항상 조심스럽게 대했는데 내가 언제 너를 어머님은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유진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진짜 우는 건지 연기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모양이었는데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무슨 일이야? 민수가 거실로 오더니 우리 둘을 번갈아 봤어요. 유진이가 우는 걸 보고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유진아, 왜 울어? 오빠, 어머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비난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유진이를 울렸다는 듯이 말이에요. 엄마, 뭔 일이야? 유진이가 나보고 따로 살라고 하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리 강한 척해도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민수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뭐?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제가 30년간 사랑으로 키운 그 아들이 저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까지? 엄마, 오해하지 마. 쫓아내려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그냥 서로 독립적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독립적으로라고 하더라고요. 68살 늙은이 보고 독립적으로 살라는 거였어요. 너희들은 내가 짐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그 말이 생각보다 크게 나왔나 봐요. 민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야? 따로 살자는 게 그런 뜻 아니야? 엄마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유롭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지만요. 68살에 혼자 살면서 뭘 자유롭게 하라는 거야? 엄마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민수의 말이 점점 설득력이 없어 보였어요. 자기도 말하면서 억지스럽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 알겠다. 저는 갑자기 말을 끊었어요. 더 이상 들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언제까지 나가면 돼? 민수와 유진이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아마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엄마, 급한 건 아니고. 언제까지? 저는 다시 물었어요. 이번에는 더 차갑게 말했죠. 한 달 정도?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좋아. 한 달 후에 나갈게. 저는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엄마, 잠깐. 민수가 저를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방으로 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가 짐이었던 모양이에요. 저 때문에 이들이 힘들었던 거였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제가 있으면 유진이가 자유롭게 행동하기 어려웠을 거고 민수도 아내와 둘만의 시간을 갖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차렸어요. 평소처럼 된장찌개와 계란찜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마지막 일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걸 하고 있나 싶었어요. 민수와 유진이가 나왔어요. 둘 다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아침 차려주셨네요. 유진이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오늘은 또 예의 바르게 구는 거죠. 응.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어제 이야기. 민수가 말을 꺼냈는데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 한 달 후에 나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저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민수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이야기 끝났으니까 밥이나 먹어. 그날부터 집안은 정말 조용해졌어요. 서로 필요한 말만 했고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남남끼리 임시로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그 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어디서 살까? 어떻게 살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집에 등기우편이 왔거든요. 발송인이 법무사 사무소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뜯어봤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집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그런데 집 명의가 유진이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시 확인해 봤는데 틀림없었어요. 제 명의였던 이 집이 유진이 명의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때 유진이가 들어왔어요. 마트에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제가 등기부등본을 들고 있는 걸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이게 뭐야? 저는 종이를 흔들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설명드릴게요. 설명? 무슨 설명? 내 집이 언제 내 집이 됐어?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집을 훔쳐가고 진정하라고? 그때 민수가 뛰어들어왔어요. 아마 제 목소리를 듣고 온 모양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너도 알고 있었지? 저는 민수를 노려봤어요.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뭘? 진명이 유진이 앞으로 바뀐 거 말이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역시 알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엄마, 그건 언제부터 계획했어? 나를 쫓아내고 집을 가로채는 걸? 그런 게 아니야. 민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제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어요. 그럼 뭐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진명이를 바꿔놓고 이제 나가라고 하는 게 뭐야? 엄마,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 장인어른이 빚이 좀 있어서.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사돈빚 때문에 제 집에 손을 댄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까지 쫓아내려는 거고요. 그래서 내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거야? 담보가 아니라 명의만이라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온 거예요. 명의만 바꿔놓고 나를 쫓아내면 그게 뭐야? 유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아버지가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이 집 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자기들 사정 때문에 제 집을 가져가면서 어쩔 수 없었다니요. 그럼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말씀드렸으면 반대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나한테 말했어야지. 내 집인데 어머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줘야. 가족? 저는 유진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가족이 가족을 속이고 가족의 집을 훔쳐가? 그게 가족이야? 훔쳐간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한테 허락받고 명의를 바꾼 거야? 유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이용해서 집을 가져가려는 계획이었다는 걸.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명의자였구나. 제가 중얼거린 그 말에 둘 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분노도 있었고 서러움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감정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들과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저도 각오를 해야겠더라고요. 가족이 아니라면 저도 가족처럼 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진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집을 나가는 계획이 아니라 진짜 복수 계획을 말이에요. 집 명의가 바뀐 것을 안 그날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수와 유진이는 더 이상 저를 속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예 대놓고 행동하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슬슬 원룸 보러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참 뻔뻔하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를 위해서니 뭐니 하면서 포장했는데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나가라는 거였어요. 그래, 고마워. 저는 의외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니까 다행이에요. 유진이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아마 제가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나 봐요. 나도 혼자 살고 싶었어.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정리하자.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엄마, 정말 괜찮아? 괜찮다니 뭐가? 갑자기 혼자 살게 되니까. 걱정 마. 68살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못하겠어. 저는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어요.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집을 알아본다는 핑계로 밖에 나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을 하러 다녔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주민센터였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친절한 직원이 물어봤어요. 집을 기부하고 싶은데요. 기부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복지재단 같은데 기부하고 싶어요. 아, 그런 경우에는 절차가 좀 복잡한데요.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집을 기부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절차도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급하신 일이세요? 급하지는 않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그럼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다시 오세요. 집에 돌아와서 서류를 찾아봤어요. 집 등기부등본, 신분증, 그리고 여러 가지 증명서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집이 이미 유진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기부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법무사 사무소였어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진명의 이전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어요. 아, 그러시군요.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제 명의였던 집이 며느리 명의로 바뀌었는데 제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럼 명의 이전에 어르신의 서명이나 동의가 있었나요? 저번에 아들이 서류를 주면서 도장만 찍어달라고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렇다면 좀 복잡한 문제네요. 법무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소송을 해야 하나요? 우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봐야겠어요. 관련 서류들을 가져오시면 검토해 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 서류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서류 중에 제 도장이 찍힌 종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신청서가 아니라 명의 이전 동의서였던 거예요. 아, 이렇게 속인 거구나. 민수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달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명의 이전 동의서였던 거예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 싸우는 것도 방법이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았어요. 68살 늙은이가 그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았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며칠 후 저는 유진이에게 말했어요. 유진아, 이제 나갈 때가 된 것 같아. 어머님, 정말이요? 유진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제가 빨리 나가기를 바라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응, 다음 주 토요일에 나갈게. 그럼 이사업체는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어머님, 그럼 이사비는?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마 이사비까지 자기들이 내야 하나 싶어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해. 엄마 혼자서 괜찮아요? 민수가 걱정하는 척 물어봤어요. 하지만 그 걱정도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괜찮아. 짐도 별로 없고 정말 그랬어요. 저는 짐을 많이 챙기지 않을 생각이었거든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저는 집 안 곳곳을 다시 살펴봤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이었는데 이제 떠나야 하는 거였어요. 거실 한편에는 남편과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결혼 20주년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둘 다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죠. 여보, 내가 우리 집에서 쫓겨날 줄 당신도 몰랐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민수가 감히 이런 짓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집에 CCTV를 설치했었는데 그 영상들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컴퓨터를 켜고 파일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CCTV 영상 폴더가 있더라고요.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유진이가 저에게 욕설하는 장면, 제 머리채를 잡는 장면, 그리고 민수가 저를 때리는 장면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없을 때 유진이와 민수가 나누는 대화도 있었어요. 오빠, 어머님 언제까지 모시고 살 거예요? 좀 더 참아야지. 진명에 이전하고 나면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이런 대화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제가 장 보러 나간 사이, 목욕탕에 간 사이. 그럴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거였어요. 오빠 어머님이 나중에 유산 상속 때문에 문제 제기하시면 어떡해요? 그럴 일 없어. 어차피 얼마 못 살 거잖아. 그래도 혹시나 하면 요양원에 보내버리면 돼. 치매 있다고 하면서. 오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이제 우리 차례야. 이 대화를 들었을 때 저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제 아들이, 제가 평생 사랑으로 키운 그 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고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들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컴퓨터에 있던 영상 파일들을 USB에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 저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사 전날 밤 민수와 유진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가서도 잘 지내세요. 어머님, 새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둘 다 마치 여행이라도 보내는 것처럼 밝은 표정이었어요. 정말 빨리 저를 내보내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뻔했어요. 그래.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사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짐을 쌌어요. 정말 간단하게 쌌어요. 옷 몇 벌,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USB. 이사업체가 오기 전에 저는 혼자 어디 하나를 다녀왔어요. 주민센터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이사 가신다고 하셨죠? 어제 미리 연락을 드린 터라 직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처리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시죠? 집 기부 서류요. 어제 말씀드린 그거. 아, 그런데 어르신, 집이 어르신 명의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어젯밤에 밤새워서 준비한 서류들이었어요. 이게 뭔가요? 진명의 이전이 무효라는 내용이에요. 사기에 의한 명의 이전이니까
원래 주인인 제가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좀 복잡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있었거든요. 어르신, 하지만 이건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 알아요. 그래서 임시로 신청하는 거예요. 조건부로요. 저는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어요. 만약 진명의 이전이 무효로 판명되면 이 집을 지역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서류예요. 직원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어르신, 정말 확신하시는 거죠? 네, 확실해요. 그리고 저는 도장을 꺽 찍었어요. 정말 시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작은 용달차가 와 있었어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유진이가 물어봤는데 왠지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응, 은행 좀 다녀왔어. 은행요? 통장 정리하고 그런 거. 이사 가면 은행도 바꿔야 하잖아. 아, 그렇죠. 유진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짐을 다 싸는 데는 30분도 안 걸렸어요. 정말 간단했거든요. 엄마, 정말 이것뿐이에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응, 나이 들면 짐도 줄어들어. 그래도 너무 괜찮아. 새로 사면 돼. 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어차피 오래 있을 곳이 아니었거든요. 용달차에 짐을 싣고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 이제 정말 떠나는 거였어요. 엄마, 잘 가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민수와 유진이가 배웅해줬어요. 둘 다 화난 표정이었어요. 정말 제가 떠나는 게 기뻤나 봐요. 너희들도 잘 살아라.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차에 탔어요. 차가 출발하면서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할머니, 목적지가 어디라고 하셨죠? 아, 신도시 쪽이요. 주소는? 제가 이사 간 곳은 정말 작은 원룸이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제 나이에는 좀 초라한 집이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임시거처였거든요. 짐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저녁이 되었어요.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제 복수가 이제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으로 몇 군데 전화를 걸었어요. 첫 번째는 법무사 사무소였어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상담받았던 김복희입니다. 아, 어르신. 어떻게 지내세요? 진명의 이전 무효 소송 진행하고 싶어요. 그러시군요. 그런데 증거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두 번째는 지역 방송국이었어요. 시청자 제보 받는 곳 맞나요? 네, 맞습니다. 노인 학대 관련해서 제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집에서 쫓아낸 사건이에요. 영상도 있고요. 세 번째는 민수 회사였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수 씨 어머니인데요.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우리 민수가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민수 씨는 정말 모범적인 직원이세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혹시 직장 내 윤리 강령 같은 게 있나요? 윤리 강령이요? 네. 가족에 대한 의무 같은 거 말이에요. 전화를 다 끊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그동안 당하기만 했던 김복희는 끝났고, 이제는 되돌려주는 김복희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남편이 있을 때 같이 보던 그 별들이었어요. 여보, 이제 시작이야. 우리 아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줄 때가 온 것 같아. 혼자 중얼거리면서
저는 내일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새 집에서의 첫 주는 정말 바빴습니다. 겉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법무사 사무소에는 매일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복희입니다. 명예 이전 무효 소송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르신, 증거 자료가 생각보다 강력하네요. CCTV 영상과 녹음 파일들이 정말 결정적입니다. 그럼 승산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저는 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확실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지역 방송국에도 연락을 했어요. 시청자 제보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언제 방송에 나갈 수 있나요? 어르신 사연이 정말 충격적이네요. 다음 주 우리 동네 이슈 코너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럼 영상도 방송되나요? 네, 어르신이 동의해 주신다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떡밥을 뿌려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가 제게 전화를 했거든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일주일 만에 처음 받는 아들의 전화였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새 집은 어때요? 불편한 건 없고? 괜찮아. 혼자 살기엔 딱 좋아. 엄마, 그때 일 죄송해요. 갑자기 사과를 하더라고요.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었어요. 뭘 죄송해해. 엄마를 때린 거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별일 아니잖아. 저는 일부러 담담하게 말했어요.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뭐? 정말 놀랐어요. 갑자기 같이 살자고 하다니. 유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너무 심했다고. 그래. 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시면. 민수야. 저는 아들을 불렀어요. 응, 엄마. 너 지금 왜 그래? 왜 그러냐고요? 갑자기 같이 살자고 하고 일주일 전에는 빨리 나가라고 하더니 민수가 잠깐 말이 없었어요. 엄마, 그냥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걱정되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엄마. 그리고 이제 너희들 눈치 안 보고 사니까 편해. 엄마, 그런 말씀 마시고. 왜? 사실이잖아.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제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정말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왜 그렇게 급해? 급한 게 아니라. 민수야,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민수가 또 침묵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일단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갈 일 없어. 엄마,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유진이도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조심스럽고 공손했어요. 응. 어머님,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뭘? 제가 너무 심했어요. 어머님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상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빨리 나가라고 재촉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러니까요. 그래, 알겠어. 어머님,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시면 안 될까요? 민수와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왜? 어머님이 계셔야 집이 집 같아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있으면 불편하다고 했잖아. 그건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 네.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정말 허전해요. 거짓말 티가 나더라고요. 유진아, 너도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숨기는 거요? 뭐려? 왜 갑자기 태도가 이렇게 바뀌었어? 태도가 바뀐 게 아니라 제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렸다고? 네. 어머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달았어요. 정말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그럼 집 명의는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유진이가 당황하더라고요. 집 명의요? 응. 내 명의로 다시 돌려놓을 거야? 그건 좀 복잡한 문제라서. 복잡해? 뭐가 복잡해? 저희 아버지 빚 때문에. 그럼 집은 내 명의로 두고 나만 돌아오라는 거야? 유진이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유진아, 솔직히 말해. 왜 갑자기 나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야? 정말로 어머님이 그리워서.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유진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 진짜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진짜 같지 않았어요. 뭔가 연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만 울어. 이제 나이도 많은데. 어머님, 할 말 끝났으면 전화 끊을게. 어머님, 잠깐만요. 뭐?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집에 와주시면 안 될까요? 왜 자꾸 집에 오라고 해? 그냥 보고 싶어서요. 보고 싶으면 내가 여기로 와. 어머님이 계신 곳으로요? 응. 유진이가 잠깐 망설이더라고요. 주소를 알려주시면. 진짜 오려고? 찾아뵙고 싶어서요. 이상했어요. 정말 보고 싶다면 바로 주소를 달라고 했을 텐데 뭔가 머뭇거리는 게 이상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할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갑자기 이들이 태도를 바꿨을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집 기부 서류를 접수한 김복희입니다. 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혹시 그 서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 그건 아직 법적 검토 단계에서.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나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재직 관련해서 문의를 한다거나. 아, 그런 문의는 없었는데요. 이상했어요. 그럼 도대체 민수와 유진이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혹시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차 한 대가 아파트 앞에 계속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어제부터 본 차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봤어요. 그리고 그 차에 가까이 가봤는데 차 안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아저씨, 창문을 두드렸어요. 네. 창문이 내려가면서 중년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냥 잠깐 쉬고 있었어요. 어제부터 계속 여기 계시던데요?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건 혹시 누가 시켜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남자가 갑자기 차 시동을 걸더니 급하게 떠났어요. 아, 정말로 저를 감시하고 있었구나. 그럼 민수와 유진이가 제 행동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날 저녁 또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역시 알고 있었어요. 왜? 아, 그냥. 몸은 괜찮으시냐고요. 괜찮아. 엄마, 혹시 요즘 무슨 일 하고 계세요? 무슨 일이라니? 아니, 그냥 집에만 계시나 해서. 왜? 내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 그런 게 아니라 걱정되어서요. 걱정은 무슨. 이제 와서
민수가 잠깐 침묵했어요. 엄마 혹시 변호사나 그런 분들 만나고 계신 건 아니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왜? 그게 왜 중요해? 아니에요. 그냥 혹시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리려고. 어려움 없어. 엄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그런 걸 왜 궁금해해? 엄마니까요. 엄마라고? 엄마를 집에서 쫓아낸 주제에? 엄마, 그 일은 정말 죄송하다고. 민수야. 네. 너 지금 무서워하고 있지? 민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뭔가 들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엄마, 무슨 말씀이신지. CCTV 있었던 거 알고 있어? 민수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너희가 나 없을 때 무슨 얘기했는지 다 녹화되어 있어. 엄마, 그건 요양원에 보낸다고 했지? 내가 얼마 못 산다고도 했고. 민수가 완전히 당황했나 봐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엄마, 잠깐만요. 제가 가서 직접 얘기 드릴게요. 오지 마. 엄마, 오면 신고할 거야. 신고요? 응, 노인 학대로.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30분 후에 유진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님,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해? 뭘 오해해? 그때 한 말들은 그냥 화가 나서 실수한 거였어요. 화가 나면 시어머니한테 죽으라고 해도 되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어? 유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우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네. 제발이요. 이미 늦었어. 어머님, 이미 모든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어. 다른 사람들이요? 응. 방송국이랑 신문사랑. 그리고 민수 회사에도. 유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님, 안 돼요. 왜 안 돼? 진실을 알리는 게 뭐가 안 돼? 어머님, 그러면 저희가 오빠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어머님, 유진이가 정말 절규하듯이 울부짖었어요. 어머님, 제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봐줘?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저희가 뭐든지 할게요. 뭐든지. 늦었어. 이미 다 진행된 일이야. 사실 아직 방송이 나간 것도 아니고 신문에 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다 저희 망하면 어머님이 책임질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어머님, 나도 너희들처럼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시원했습니다. 68년 살면서 이렇게 속 시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창밖을 보니까 별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여보, 봤지? 우리 아들이 어떤 놈인지. 이제야 제대로 교육시키고 있어.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지역 방송 우리 동네 이슈 시간이었어요. 저는 집에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68년 살면서 제가 TV에 나온다니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연이 접수되어 전해드립니다. 아나운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집에서 쫓겨난 한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드디어 시작되었어요. 화면에는 저희 집 거실이 나왔어요. CCTV 영상이었죠.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상황은 생생하게 전해졌어요. 유진이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장면, 시발 노인네야 라고 소리치는 장면, 그리고 민수가 저를 때리는 장면까지 모든 게 그대로 나왔어요.
이 영상은 피해자가 직접 제보해 주신 것으로 가정 내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이런 영상을 본 게 처음이었나 봐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엄마. 전화를 받자마자 민수가 소리쳤어요. TV 보셨죠? 응, 보고 있어. 엄마,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사실이잖아. 그래도 이러시면 안 되죠. 민수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왜 안 돼? 회사에서 난리 났다고요.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본다고요. 그래, 다행이네. 다행이라고요? 응, 내가 어떤 놈인지 다들 알게 됐으니까. 엄마, 민수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뭘 그래? 시작이라고요? 응, 더 재미있는 게 남아있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30분 후에 유진이가 전화했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응, 제발 이런 짓 멈춰주세요. 멈추긴 뭘 멈춰. 사람들이 다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네,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늦었어. 어머님,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는 약한 거야. 어머님, 저희더러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그리고 또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전화가 왔어요. 기자들, 방송국 사람들, 시민단체, 모든 사람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며느리의 폭언에 집 빼앗긴 68세 할머니, 시어머니 폭행한 며느리, CCTV에 고스란히, 가정 내 노인 학대 심각성 다시 대두. 이런 제목들이 신문 첫 페이지에 크게 나왔어요. 기사 내용도 자세했어요. 집 명의를 몰래 바꾼 것, 저를 집에서 쫓아낸 것, 모든 내용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방송국 게시판에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시어머니를 저렇게 대하다니. 말이 안 됩니다. 저 아들도 문제예요. 어머니를 때리다니. 집까지 빼앗아 가다니. 정말 악질이네요. 모든 댓글이 저를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거예요. 회사에서 전화가 왔나 봐요. 민수가 제게 전화했거든요. 엄마, 회사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래, 잘 됐네 뭐. 엄마 어떡해요? 뭘 어떡해?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럼 잘리는 거지. 엄마, 왜? 내가 한 일의 결과잖아.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네가 알아서 해야지. 민수가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30대 아들이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우는 모습 참 한심했어요. 엄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죽지 마. 살아서 고생해야지. 엄마,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이 정도는 약한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오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법무사 사무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르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진명의 이전 무효 판결이 났어요. 정말요? 네. 사기에 의한 명의 이전이므로 원상복구하라는 판결입니다. 그럼 집이 다시 제 명의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제 집을 되찾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르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죠? 어르신이 예전에 신청하신 집 기부권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 그렇죠. 정말 기부하실 건가요? 네, 그럴 거예요. 그럼 민수 씨와 유진 씨는 집을 나가야겠죠. 법무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어르신, 정말 확실하신 거죠? 네, 확실해요. 그날 저녁 민수가 먼저 전화했어요. 엄마, 집 명의가 다시 엄마 앞으로 돌아온다면서요? 응. 그래도 저희가 살아도 되죠? 안 돼. 왜요? 집을 기부했어. 기부요? 응. 복지재단에. 민수가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나도 몰라. 엄마, 내가 나보고 나가라고 했을 때는 생각 안 했으면서 민수가 말이 없었어요. 엄마, 그럼 저희는 정말, 응, 나가야지. 엄마, 제발. 이제 너희들도 원룸에서 살아봐. 나처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정말로 집행이 시작되었어요. 복지재단에서 사람들이 와서 집을 인수했고 민수와 유진이는 짐을 싸야 했어요. 유진이가 마지막으로 전화했어요.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응. 저희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랬잖아. 어머님은 원룸이라도 구해두셨잖아요. 너희도 구하면 되잖아. 어머님, 저희는 돈이 없어요. 왜 없어? 돈 벌어서 살면 되지. 어머님, 유진이가 절규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네. 너희가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어? 유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희는 나보고 나가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고? 어머님, 늦었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며느리 폭행 사건의 피해자 할머니가 자신의 집을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가해자인 아들과 며느리는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정의로운 복수라며 할머니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모든 게 정리됐구나. 민수와 유진이는 이제 길거리에서 자신들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에게도 맞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보, 봤지?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정말 평온해요.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저에게 소리치지 않고, 아무도 저를 때리지 않고, 아무도 저를 속이지 않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민수와 유진이는 정말로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마트 앞 벤치에서 밤을 보냈다고 들었어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말이에요. 이웃분들이 가끔 소식을 전해주시거든요. 복희 씨, 아들 며느리가 정말 고생하고 있다던데요. 그래요? 네. PC방에서 밤을 보내기도 하고, 찜질방 다니기도 하고, 참 딱해 보이던데요. 그렇군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매정한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매정하다고요? 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그 자식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그렇긴 하지만
혼자 있는 게 외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맞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100배 나아요. 이웃분들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 말이 맞다는 걸 아시니까요. 민수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어요. 징계위원회에서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회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징계해고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유진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방송에 나온 영상 때문에 어디 가도 취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길에서 마주칠 때가 있어요. 둘 다 완전히 초라해진 모습이에요. 옷은 구겨져 있고 얼굴은 헬쑥해졌어요. 처음에는 저를 보면 다가와서 사정을 하려고 했어요. 엄마, 제발. 어머님, 한 번만.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더 이상 들어줄 말이 없었거든요. 몇 번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저를 보면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아마 부끄러운가 봐요. 2달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민수가 무릎을 꿇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장 보러 나오는 길목에서 말이에요. 엄마, 일어나.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일어나라고.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민수야. 네. 이제 늦었어. 엄마. 내가 나를 때렸을 때,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어.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서 30대 남자가 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참 묘하더라고요. 엄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죽지는 마. 그냥 열심히 살아. 엄마가 없으면 저는 나 없이도 잘 살았잖아. 내 집 빼앗아서. 민수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이제 일어나서 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민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그리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는 저를 찾아오지 않아요. 1달 전에는 유진이가 왔어요. 혼자서요. 어머님. 왜? 죄송해요. 응. 정말, 정말 죄송해요. 유진이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다녔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고 있어.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응. 어머님 혹시 뭐 용서는 안 되죠? 저는 유진이를 바라봤어요. 정말 많이 바뀐 모습이었어요.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유진아. 네. 용서는 해줄 수 있어. 유진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는 건 안 돼. 어머님. 한번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금이 가거든. 우리 관계도 그래.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그래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요즘 저는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들으며 차를 마시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어요. 가끔은 동네 복지관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있는 건 외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맞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100배 나아요. 이게 제 대답이에요. 정말 그래요. 혼자 있으면 외로울 수 있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지는 않거든요. 어제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데 강사로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복희 씨 경험을 들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갔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는데 제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참는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침묵은 누군가의 폭력을 정당화할 뿐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 말이에요. 박수를 많이 쳐주셨어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저에게 오셨어요. 복희 씨, 정말 용기 있는 일 하셨어요. 그냥 더 이상 당할 수 없어서 그랬어요. 저도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요. 하지만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복희 씨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이 바뀌네요. 할머니,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구나 싶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 생일이거든요. 69세가 되었어요. 혼자서 작은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켰어요. 소원을 빌면서 말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자. 그리고 누구에게도 다시는 맞지 말자. 촛불을 끄면서 정말 그렇게 다짐했어요. 저녁에는 이웃 할머니 몇 분이 오셔서 같이 생일상을 차려주셨어요. 가족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들이에요. 복희 씨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네, 그럴게요. 정말 행복한 생일이었어요. 밤늦게 혼자 남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남편에게 혼자 말했어요. 68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정말 그래요. 이제야 저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 맞지 않고, 누구에게 속지 않는 삶.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걸 69세에 알게 되었어요. 만약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참는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맞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 존중받을 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69세에도 79세에도 언제든지요. 저는 이제 다시는 제 뺨을 내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원룸에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자유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오늘 밤도 별이 정말 예뻐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말이에요.